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된 30대 여성이에요. 세상에는 못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남의 불행을 이용해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인간들이요. 하필 제가 만났던 남자가 바로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어요. 연애기간을 포함해 5년 넘게 살보비며 살아왔지만 일면식도 없는 남보다 못한 인간인 줄은 몰랐네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저는 저 좋다는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비록 나는 반쪽짜리 가정에서 자랐지만 내 자식만큼은 온전한 가정에서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라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제 발목을 잡고 말았네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이혼을 하셨어요. 사실 두 분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지만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는 엄마의 노력으로 수년을 더 버텨온 셈이었죠. 저희 아빠는 밖에서는 한없이 멋지고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못난 폭군이었어요. 야, 반찬이 이게 뭐야? 넌 집구석에서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서 내가 벌어다 준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이따위 풀쪼그레만 상에 올리는 거야? 너 남자 생겼냐? 내가 준 생활비 빼다가 딴 놈 아가리에 쳐넣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여보, 무슨 말이 그래요? 나한테 남자가 어딨어요? 애 듣는 데서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반찬이 부실한 건 죄송해요. 내일부터는 신경 쓸게요. 하, 이게 아주 말 돌리는 거 봐라. 네 눈에는 내가 지금 철부지 애처럼 반찬 투정이 나는 걸로 보여. 난 지금 네 태도에 대해 훈계하는 거잖아. 무릎 꿇어. 당장 무릎 꿇고 빌라고. 아빠는 제가 보는 앞에서 기어이 엄마 멱살을 쥐고 바닥에 무릎을 꿇렸고 30분이 넘게 폭언을 쏟아내며 광분했어요.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게 아니냐고 윽박질렀지만 실상은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면서요. 아빠는 평소에도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엄마를 괴롭혔고 그런 아빠 때문에 저랑 엄마는 아빠 앞에서 늘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러다 언제부턴가 엄마한테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엄마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돈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 유정이만 데리고 나가게 해줘요. 야, 내 새끼를 왜 네가 데려가? 그리고 돈 한 푼 없는 게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난리야? 변변한 친정도 없는 게 뭘 믿고 까부냐고.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나가라. 험한 꼴 보기 싫으면. 10년 가까이 부부를 살았으면서 아빠는 엄마한테 일말의 애정도 없었던 건지 모질게 굴며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젊은 여자가 갓난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아빠가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내연녀가 아빠 아들을 출산했기 때문이었어요. 쫓겨난 엄마는 그 후로 몇 번이나 집에 찾아와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울면서 사정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가 폭력을 휘두르며 엄마를 쫓아냈어요. 그러다 언제부턴가 엄마 발길이 끊기고 말았죠. 유정이 너 아빠 말 잘 들어. 네가 아빠 몰래 엄마 만나면 그땐 아빠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네 엄마가 곱게 새 인생 살게 하고 싶으면 엄마 만나지 마. 애 딸린 이혼녀로 사는 게 쉬운 줄 아니?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아빠 말 들어. 그게 네 엄마를 위하는 길이니까. 그때는 바보같이 아빠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지 않게 하려면 나만 꾹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새엄마도 아빠도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새엄마가 낳은 늦둥이 아들한테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학교 기숙사로 거처를 옮길 때까지도 저는 누구한테도 관심받지 못한 채 살았어요. 집에서는 늘 없는 듯 조용히 살아야 했거든요. 식구들 모두가 마치 제 존재를 자기 행복을 위협하는 방해꾼처럼 여기는 것 같아서 스스로 움츠리고 살아야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저랑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성격도 좋고 밝은 아이라서 제 또래 여대생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볼 수 있었거든요. 유정아, 이 틴트도 발라봐. 넌 얼굴도 예쁜 애가 왜 화장을 안 하니? 이래서야 남자친구 만들 수 있겠어? 초중고 시절에 죽어라 공부한 이유가 뭐겠니? 대학에 들어와 실컷 놀아보려고 그런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나랑 소개팅 안 나갈래? 소개팅? 나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장학금 따려면 학점 관리하는 것만 해도 벅차거든. 야, 넌 집도 잘 사는 애가 왜 그렇게 장학금에 목을 거냐? 저번에 기숙사로 니네 아빠 온 거 보니까 차도 엄청 비싼 수입차던데. 설마 장학금 못 땄다고 니 등록금 안 내주시겠니? 친구 말 맞다나 사실 등록금 걱정은 없었어요. 아빠가 제게 관심이 없긴 해도 학비는 제대로 내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사는 형편도 남들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절대 부족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제가 싫었어요. 괴물 같은 아빠가 내주는 돈으로 사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등록금과 제 용돈 정도는 내 힘으로 마련하고 싶었어요. 장학금을 따고 과외랑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자니 늘 잘 시간이 부족할 지경인데 소개팅까지 나갈 여력이 있을 턱이 없었죠. 하지만 친구는 그런 저를 기어이 끌고 소개팅에 나갔어요. 어거지로 끌려나간 자리였지만 막상 나가보니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여중 여고를 나온 탓에 한 번도 남학생과 가까이 마주 앉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기분이 참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대학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영화도 보고 홍대에 가서 공연도 보는 내내 나도 모르게 신이 났어요.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상일지 모를 이런 것들이 제게는 가슴 설레는 일탈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친구를 따라 소개팅도 나가고 친구 권유로 영화 동아리에 가입해 동아리 사람들과 영화를 보러 다니고 방학 때는 직접 단편 영화도 찍어보기도 했어요. 다들 학생 신분이라 돈은 없었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발품을 팔아가며 나름 열심히 만들었죠. 완성작은 사실 그닥이었어요. 따로 조명도 쓰지 않아서 밤신의 경우는 너무 어두워서 인물 표정이 보이지도 않았고 전용 녹음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음향은 정말 꽝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총 6편의 영화를 만드는 동안 저는 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내성적이었던 성격도 나름 외향적으로 변해갔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지 않아졌죠.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던 대학생활이 끝나고 저도 취준생이 되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장학금을 따려고 학점 관리를 해왔던 덕에 꽤 괜찮은 기업에 원서도 넣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택한 곳이 광고회사였어요. 실은 영화사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빠가 반대를 하셔서 차선으로 선택한 게 광고회사였죠. 다행히 졸업과 동시에 입사시험에 합격한 저는 24살이 되던 해 사회인이 되었어요. 제가 취직턱을 내려고 영화 동아리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날 제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안, 실은 그동안 나 니네 아빠 끈아플 노릇했어. 너 기숙사에 들어오던 날 니네 아빠가 날 불러서 그러시더라고. 매달 용돈 보내줄 테니까 너 좀 데리고 놀아달라고. 네가 니네 아빠 싫어하는 건 아는데 내가 보기엔 너희 아빠가 널 많이 아끼시는 것 같더라. 그러지 않고서는 돈까지 주면서 자기 딸이랑 놀아주라고 하진 않을 거 아냐. 그럼 넌 돈 때문에 나랑 친구가 된 거야? 그런 거냐고. 처음엔 돈 때문에 너한테 접근한 거 맞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랑 친해지고 나니까 죄책감이 들더라. 그래서 니네 아빠 찾아가서 더는 못하겠다고 말했어. 용돈도 안 받겠다고 했고. 그랬더니 우리 영화 찍는데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더라. 그동안 방학 때마다 우리가 원 없이 영화 찍을 수 있었던 거 그거 니네 아빠 덕분이야. 유정아,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 난 니네 아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친구가 한 말 때문이었을까요? 그날은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았어요. 내 유년기를 지옥처럼 만들었던 아빠가 날 사랑할 리 없다고 부정하면서 기를 쓰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친구 말대로 그게 아빠의 사랑 표현법이든 뭐든 아빠가 내게서 가장 소중한 엄마를 빼앗아 갔다는 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회사에 입사한 후로는 미친 듯이 일에 빠져 살았어요. 입사 2년차까지는 일을 익히느라 정신이 없었고 3년차 때는 뭐든 잘할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스스로 혹사하며 시간을 보냈고 대리를 거쳐 팀장을 달게 되면서 막중한 업무량에 치여 일 외에는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 증상이 와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고 식욕도 없고 아무 의욕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 좋아하던 영화도 다 지겹고 그냥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채로 시체처럼 널브러져 버린 거예요. 이런 저를 보다 못한 부장님이 반강제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했고 그때 제 담당 의사로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처음 상담을 하러 가서는 남편이 묻는 말에만 몇 마디 대답을 할 뿐 별말을 안 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 속 얘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일반인이 아니라 의사라고 해도 말이죠. 괜히 아까운 상담료만 버린다는 생각에 자꾸 시계만 봤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돈 나가는 소리 들리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담료 말이에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은 가고 상담료는 내야 하고 아깝잖아요. 그쵸? 솔직한 건지 영악한 건지 남편은 제 속을 들여다본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이후 상담할 때도 남편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저를 대했고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우했던 어린 시절 얘기부터 아빠로부터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엄마와 이별한 얘기까지 모조리요. 처음엔 입대는 것조차 힘들더니 한번 얘기를 시작하고 보니 이후로는 틀어놓은 수도꼭지처럼 줄줄 제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 상담 치료를 받고 나니 남편이 더는 안 와도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니 남편이 다가와 그러더라고요. 이제 상담실에서 내 환자로 말고 밖에서 애인으로 만나고 싶은데 유정 씨는 어때요? 그 말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제 숨통이 트이게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끝내고 연인 사이가 되었고 2년간 연애를 한 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데리고 아빠 집으로 가는데 발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정아, 겁낼 거 없어.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너도 알지? 나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어지간한 남자들도 나 못 이겨. 그뿐이야. 이런저런 환자들 상대하느라 말빨도 좋다. 너도 내 말빨에 넘어왔잖아. 안 그래? 능글맞게 웃으며 제 기분을 살펴주는 남편. 그 모습에 그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 남자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있게 초인종을 누를 수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던 해 집을 나와 10몇 년이 흐른 뒤에 돌아온 본가는 전과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 사이 리모델링을 했는지 집 구조도 조금 달라졌고 인테리어는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꼬맹이였던 배다른 동생은 턱 밑에 거뭇거뭇한 수염이 났을 정도로 건장한 사내가 돼 있었어요. 젊고 하얗던 새엄마는 어느덧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크게만 느껴졌던 아빠는 전보다 많이 왜소해져서 폭군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인상 좋은 중년의 아저씨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날 아빠는 제 남편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대화 내용은 경제와 정치 관련 얘기라서 굳이 이런 얘기를 꼭 들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던 차 아빠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우리 유정이 잘 부탁하네.
내가 주지 못한 사랑이 많아서 많이 외로웠을 거야. 미안하지만 살면서 자네가 나 대신 채워주게. 순간 나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안 그랬다간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거든요. 안간 힘을 쓰고 눈물을 참은 저는 대문을 나서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술을 마신 남편 대신 운전석에 앉은 저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 말에 감동해서가 아니에요. 화가 나서였어요. 자기가 줬어야 할 사랑을 왜 남한테 대신 주라고 그러는 건지. 이럴 거면 엄마랑 나한테 그런 몹쓸 짓은 하지나 말지. 왜 이제서야 다정한 아빠인 것처럼 쇼를 하는 거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결국 대리기사를 불러야 했어요. 전에는 의사 남편을 얻으려면 열쇠 3개는 준비해야 한다고들 했지만 그 말도 옛말인지 시댁에서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댁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신혼집을 구하는데 돈을 좀 보태주었으면 하더라고요. 제 전셋집 보증금과 예금 적금을 털어보니 총 3억가량이 되길래 그 돈을 집 구할 때 쓰라고 남편한테 건넸어요. 혼수랑 예단, 결혼식 비용은 아빠가 해주시기로 했고요. 막상 상견례도 끝나고 결혼 날짜가 잡히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엄마를 찾아볼 생각을 안 했는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나고 멀리서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싶으면 찾으면 되지. 업체에 의뢰하면 금방 찾을걸? 자기가 원한다면 내가 알아볼게. 병원 일도 바쁠 텐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유정아,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야. 자기 일이면 내 일이기도 하다고. 내 장모님 찾는 건데 사위로서 그 정도 못하겠니? 그러니까 넌 마음 푹 놓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저 대신 업체에 의뢰해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뒤 남편이 엄마를 찾았다고 알려주더군요. 남편은 저와 함께 약속 장소까지 가주었어요. 하지만 거의 20년 만에 이루어진 모녀 상봉인 만큼 서로 할 얘기가 많을 거라며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전통 찻집에서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는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엄마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시는 게 그간 생활이 녹록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죠. 엄마는 시종일관 눈물을 흘리시면서 선뜻 제 손도 잡지 못하셨어요. 널 그렇게 두고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네 아빠 성격을 알면서도 그 집에 널 두고 오다니 엄마가 미안하다.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는 엄마를 보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보고 싶었던 만큼 원망도 많이 해서 그랬나 봐요. 엄마는 집을 나간 뒤 친구분이 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한동안 식당 창고를 개조한 방에서 살다가 근처에 방을 얻어서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식당에 물품을 대던 남자랑 살림을 합쳐서 7, 8년 정도 동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유부남이어서 헤어진 뒤로는 쭉 혼자 살고 계시다고 했어요. 지금은 생활도 많이 안정돼서 살만해. 그래서 말인데 유정아,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엄마가 결혼 선물로 줄게. 딱 봐도 형편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도 엄마는 굳이 결혼 선물을 해주겠다며 몇 번이나 말했어요. 없어. 아빠가 다 해주신대. 그동안 못 해준 거 시집 보내면서 다 해주려나 봐.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자신이나 신경 써. 마음과 달리 저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해버리자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1시간 남짓 대화를 나눈 우리 모녀는 서로 연락하자며 전화번호를 교환하곤 헤어졌어요. 엄마를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막상 얼굴을 다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떨어져 산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내 엄마인데도 어색하기만 했어요. 엄마라고 불러본 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엄마를 부를 때마다 주저하게 되기도 했고요. 엄마는 제 결혼식에 오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도 저도 그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빠랑 마주치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요. 대신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후에 만나자고 했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결혼식 당일날 나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어딘가에 엄마가 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시선은 대기실 밖을 향해 있었어요. 그때였죠.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린 엄마가 사람들 눈을 피해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온 사람처럼 잔뜩 긴장한 엄마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당당히 혼주석에 앉아 있어야 할 엄마인데, 자신이 낳은 딸을 만나러 온 엄마인데 왜 저렇게 주눅이 들어선 몰래 숨어 들어오나 생각하니 코끝이 시리고 목구멍이 쎄해졌어요. 우리 유정이 참 이쁘다. 미안해. 오지 않기로 해놓곤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딸 결혼식에 오는 건 당연하잖아. 이리 와 엄마. 나랑 사진 찍자. 눈물이 글썽한 엄마와 저는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난 엄마는 신부 대기실로 사람들이 들어오자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대기실을 빠져나갔어요. 그제야 울음이 터져서 친구들이 달라붙어 눈물 자국을 지워주고 화장을 다시 해야 했지만 그래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눈물부터 흘린 제 결혼식은 다행히도 무사히 끝이 났고 엄마가 왔다 간 사실은 아빠한테 들키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후 다시 엄마를 만났을 때는 엄마도 저도 전보다는 많이 가까워진 상태였어요. 아직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전보다 편하게 대화도 나눌 수 있었고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여느 딸과 엄마처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이후로도 엄마랑 종종 문자도 주고받고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이 까탈스러운 분들이 아니라서 남달리 시댁 식구들한테 들볶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으로 살아온 시간이 긴 탓에 종종 마찰이 생기긴 했어요. 특히 요리와 살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가 제 아킬레스건을 슬쩍슬쩍 건들곤 하셨거든요. 아니, 그 나이 먹도록 나물도 제대로 못 무치니? 하긴 결혼식 날 안 사돈을 보니 너한테 살림을 가르쳤을 리 만무하더구나. 집안 살림한다는 여자가 손톱을 그렇게 길게 하고는 시뻘건 매니큐어까지 바르고 안 봐도 뻔하지. 그런 새엄마 밑에서 자라 이런 걸 누굴 탓하겠니? 말끝마다 제 아픈 곳만 찾아서 후벼파는데 순간순간 화가 나기는 했지만 꾹 참고 넘어가곤 했어요. 그리곤 친엄마와 통화를 하거나 만났을 때 시어머니 흉을 보곤 했죠. 시어머니들은 다 그래. 난 뭐 네 할머니한테 안 당했는 줄 아니? 말끝마다 없는 집에서 자라 보는 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며 얼마나 타박이셨는데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 없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다. 내 딸은 그런 꼴 안 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미안해. 그게 왜 엄마 탓이야? 따지고 보면 다 아빠 탓이지. 내가 엄마한테 시어머니 얘기하는 건 엄마 미안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 편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지. 이런 일에 엄마 아니면 누가 내 편 들어주겠어? 아무리 그이가 내 편이라곤 해도 자기 엄마 흉보는데 내 편 들어줄 리 만무하잖아. 근데 엄마,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까칠해? 아까 식당에서 보니까 밥도 잘 못 먹는 것 같고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 엄마는 며칠 전에 삼겹살을 먹은 게 체했는지 속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저 가볍게 넘겼는데 돌이켜보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 후로도 엄마를 만날 때마다 엄마는 식사하시는 걸 버거워하셨고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검어진 게 병색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반강제로 건강검진 예약을 하고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장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부랴부랴 엄마를 입원시키고 남편한테 알렸어요. 과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의사니까 저보다는 더 잘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유정아,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네가 이러는 거 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그분이 널 낳아준 생물학적 친모이긴 하지만 널 버리고 떠난 사람이야.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젠 남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집착하는데?
암 걸렸으면 치료하라 그래. 담당 의사가 수술하라고 하면 하고 약물 치료하자고 하면 되는 거야. 20년 넘게 혼자 알아서 산 사람인데 자기 병도 알아서 하겠지. 지금 네가 신경 쓸 건 널 버린 친모가 아니라 네 옆에 있는 네 남편이라고. 안 그래도 병원 옮기는 일로 머리 복잡한데 너까지 날 피곤하게 할래? 언제 내 엄마는 자기 장모라며 살갑게 굴던 사람이 싸늘한 표정으로 냉정하게 나오자 덜컥 겁이 났어요. 자기야, 나한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냉정하게 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난 그저 당신은 의사니까 그래도 나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서 조언을 구하려던 거였어. 그뿐이야. 그게 그렇게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알았어. 더는 말 안 꺼낼게. 그리고 병원을 옮기다니? 갑자기 왜?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손을 잡고는 나직하게 말했어요. 유정아, 너 나 믿지? 네가 보기에 나 꽤 능력 있는 의사 맞지? 너도 나한테 상담 치료받고 번아웃 이겨냈잖아.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원하는 바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의 병원에서 일하는 거 더는 못하겠어. 동기들도 그렇고. 다들 자기 병원 차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아, 나도 돈만 있으면 내 병원 차려서 독립하는 건데 어디 동거할 데 없나? 유정아,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긴. 독립을 하고 싶어도 우리한테 그럴 돈이 없잖아. 일단 돈 모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그래, 우리한테 돈이 없지. 근데 장인어른한테는 좀 있지 않을까? 까놓고 말해서 나도 나름 의사인데 우리 결혼할 때 너희 집에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잖아. 내 동기들 중에 아무것도 못 받고 이렇게 결혼한 거 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네가 장인어른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큰 규모 아니면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말이야. 내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데도 남의 집 얘기하는 듯 하더니 당장 급하지도 않는 자기 개원하는 일은 어찌나 닥달을 하던지 저야말로 골치가 아플 정도였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얼마 뒤부터는 시댁에서도 저를 달달 볶아대기 시작했죠. 예, 너는 결혼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도 애도 못 가지면 미안해서라도 남편 내조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니? 내 아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병원 차려서 내 식구들 건사할까 그 걱정인데 넌 걱정도 안 되니? 돈 있는 친정도 쓰면 때로는 이용할 줄도 알아야지.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야속해 할지는 모르겠다만 네 아버지 죽고 나면 그 재산 누가 챙기겠니? 네 새엄마랑 배다른 동생이 챙길 거 아니냐고. 그럴 바엔 일찌감치 네 몫으로 챙겨놔야지. 지금이야 네 아버지한테 손 내미는 거 창피할지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면 잘했다 싶을 거다. 엄마 수술 문제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저를 양쪽에서 들고 흔드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아빠를 찾아갔어요. 거두절미하고 남편 병원 차리는데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새엄마가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더라고요. 얘 봐라. 너 지금 맡겨놓은 돈 찾아가니?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돈을 달래? 그것도 병원 차리는데 돈이 한두 푼이니? 어머 여보, 유정이 제 결혼하더니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당신도 말 좀 해봐요. 열을 내는 새엄마와 달리 아빠는 무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새엄마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버럭 질렀어요. 유정이 너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해줬는데 병원까지 바래야겠니? 그 아파트가 얼마짜린데? 자그마치 14억짜리야. 네 남편이랑 네 시부모가 하도 닥달해서 용인 땅 팔아 사줬으면 된 거잖아.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비, 네 시댁의 사돈의 팔종까지 줄줄이 예단해다 바치고 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들러붙어서 돈 뜯어갈 생각인데?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아파트 제 돈 3억에 나머지는 그이가 부담해서 산 거예요. 모자라는 건 은행 대출 받았고요. 어머머, 얘 지금 뭐래? 유정아, 너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니니? 네 남편 개털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비싼 아파트를 사는데 돈을 대니? 네 시아버지 빚 갚느라 결혼 전부터 은행 대출도 다 막힌 사람인데? 너 정말 그거 몰랐던 거야? 새엄마 말대로라면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한 게 분명했어요. 결혼하고 3년이 다 되도록 매달 은행 대출금으로 남편과 제 월급의 3분의 1을 내고 있었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일단 남편한테 달려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며 되려 성질을 내더라고요. 장인어른 그렇게 안 봤는데 입이 참 가벼우시네. 그새 그걸 너한테 다 말했다니? 그래, 이 집 니네 아빠가 해준 거 맞아. 그럼 내 돈은? 지금까지 매달 들어간 은행 대출금은? 그 돈은 다 어디에 쓴 건데? 어디긴 어디겠어. 우리 아버지 빚 갚는 데 썼지. 나 의대 보내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신 그분들인데 그 정도 빚은 내가 갚아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따지고 보면 네가 의사 마누라로 살 수 있는 것도 다 내 부모님 덕인데 그깟 돈 몇 푼이 아깝다는 거니? 유정아,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우리 병원을 어떻게 차릴 건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수치심이라곤 1도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더 길게 말을 섞었다간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 길로 집을 나와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픈 엄마를 붙잡고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곤 엉엉 우는데 마침 병문안 와 있던 엄마 친구분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뭐 그런 개놈의 새끼가 다 있다니? 얘, 네 남편이 네 엄마한테도 돈 뜯어갔어. 니들 결혼식 하기 전에 우리 가게로 찾아와선 신혼집 마련하는데 돈 부족하다고 기어이 네 엄마 전셋집 빼서 1억이나 가져갔다. 니네 아빠가 너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말 듣고 네 엄마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근데 그게 다 그놈 거짓말이었어? 아, 세상에. 하소연하러 온 자리에서 저는 기함을 토할 소리를 또 듣고 말았어요. 도대체 이놈의 남편놈은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놈이길래 내 가족들한테 그렇게 돈을 뜯어갔던 건지.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이라고 믿고 산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딸 결혼하는데 살 집이 없다는 말에 엄마는 전셋집을 빼서 보증금 중 1억을 제 남편한테 내어주고 정작 엄마는 월세살이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딸 결혼하는데 그 돈이라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더니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팠어요. 남의 상처를 이용해 그간 지 욕심을 채우고 살았던 남편을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집에 있는 남편 물건을 죄다 싸서 시댁에 보내버렸어요.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고요. 이삿짐 때문에 시부모님한테 연락을 받은 남편은 득달같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짐을 왜 우리 집에 보내? 너 혹시 아파트 팔아서 내 병원 차려줄 생각인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된 남편은 끝까지 지 좋을 대로 해석하곤 떠들더라고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내가 네 병원을 왜 차려주냐? 그리고 누가 아파트를 판대?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를 판인데. 내 부모가 해준 아파트니까 나 혼자 살려고 그런다. 너 이 집 사는데 1원 한 푼 안 보탰잖아. 안 그래? 게다가 살림살이 장만한 돈도 내가 준 3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 이 집에 네 거는 없다는 얘기 아니니? 돈 한 푼 안 보태고 무의도식하면서 새치 엇바닥으로 권리만 주장하는 널 내가 왜 봐주고 살아야 하니? 안 그래? 유정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설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단 소리니? 그런 거면 나도 위자료 받아야겠네. 그때까지는 나도 그 집에 살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재산 분할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날 이렇게 내쫓아도 되는 거니? 너 판단 잘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후회? 그건 앞으로 네가 평생 하게 될 거야. 나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고 왔어. 그간 네가 벌인 짓들 다 말했더니 100% 승소 장담하더라. 애초에 결혼 전에 내 부모한테 받아서 산 아파트라서 재산 분할 같은 건 할 필요도 없겠더라. 그뿐이니 앞으로 네 월급도 차압당할 거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뜯어간 1억에 나한테 받은 3억, 거기다 지난 3년간 아파트 대출금이라고 속여서 뜯어간 내 월급까지 죄다 뱉어내게 될 테니까. 그뿐이니? 너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본 내가 위자료도 청구할 거거든. 너 이제 어쩌니? 내 돈 갚기 전에는 병원도 못 그만둘 텐데? 병원 개원 꿈도 꾸지 마 새끼야. 며칠 뒤 남편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왔는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모양이었어요. 어떻게든 저를 구워 삶아 관계를 회복해보겠다고 필사적으로 달라붙더라고요. 그런 악착 같은 모습을 보니 더 정이 떨어지는 악효과만 발생했지만요. 이렇게 시작된 이혼 소송은 이제 판결만을 남긴 상태예요. 당연히 제 승소가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 사이 엄마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저와 함께 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 사용하는 약이 효과를 보여서 한시름 놓고 있는 상황이죠. 20여 년간 떨어져 산 모녀 사이지만 함께 산 지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언제 헤어졌던 일이 있냐 싶을 정도로 지내고 있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집에는 찾아오시지 않고 있지만 엄마 치료비며 병원비를 몰래 대주고 계세요. 결혼 생활도 파탄나고 엉망이 된 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이런 상황조차도 감사하고 있답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엄마도 되찾았고 아빠 사랑도 조금은 느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 잃었다가 되찾은 지금의 행복, 앞으로도 충분히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